송지호 이하나의 생활경제 뉴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 흐름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방향을 이렇게 좌우했던 주요 요인들, 이걸 여러분께 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히 그 환율 변동하고요, 또 특정 정책 발표가 산업별로 미친 영향, 이거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원화 가치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정학적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책 관련 발언까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연휴 사이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 반응은 좀 어땠나요? 특히 어떤 업종이 눈에 띄던가요? 역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항공업계였어요. 대한항공이 8% 올랐고 에어부산, 진에어도 7% 이상, 꽤 강했죠. 아시겠지만 항공사들은 항공기 리스 비용이나 유류비를 달러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면 바로 비용 절감이라 이게 직접적인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한국전력도요. 원자재 수입도 있고 달러 부채 부담도 줄어드니까 이것 때문에 4%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원화 강세면 수출 기업들은 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력기기나 방산, 조선 이런 수출주들도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삼양식품처럼 좀 약세인 것도 있었지만요. 맞아요.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원화 강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기대감 자체도 있긴 했지만요. 그것보다는 사실 그동안 좀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거든요. 특히 하이닉스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하이닉스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주 선호,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딱 보여주는 투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인도랑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인지 방산주,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엄청 올라서 현대차 제치고 시총 5위까지 갔더라고요. 네네. 그런 지역 분쟁은 관련 산업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직접 영향을 주죠. 다만 이게 핵보유국 간의 갈등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하면 단순히 단기 테마로만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국가 리스크 말고도 계약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부각됐어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요. 맞아요. 프랑스 경쟁사가 소송 걸어서 법원이 계약 체결 중단 명령 내렸다는 뉴스 말씀이시죠? 관련 기업들 주가가 아침에 확 빠졌다가 좀 회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하죠. 네, 체코 정부는 계약 강행하겠다, 손해배상까지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개별 계약 리스크보다 더 광범위하게 시장에 충격을 준 건 역시 미국적 정책 변수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파장이 컸죠. 와, 진짜 그 한마디 영향이 엄청났어요.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발표하겠다 이 언급 하나로 국내 바이오주들이 그냥 확 빠졌으니까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 높은 신약 개발사나 아니면 위탁 생산, CMO 기업들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관세는 수출 기업 비용 부담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아주 민감한 변수입니다. 다만 같은 바이오 안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었어요. 알테오젠처럼 기술 수출에서 로열티 받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었는지 주가가 보합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책 리스크가 실제 기업 사업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투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차이까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얘기 나온 김에요. 미중 관계는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장관급 회담 가능성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스위스에서 양국 장관이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기대감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관계 개선 같은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좀 성장 둔화 우려가 있고 중국도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양쪽 다 내부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우니 대화의 필요성은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요.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좀 우세한 전망입니다. 아, 다른 요인들도 있었죠. 중국이 경기 부양하려고 지급 준비율하고 금리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인지 화학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던데요.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급 준비를, 그러니까 지준율을 낮춘 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내수 경기를 좀 살려보려는 조치죠.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국내 화학 기업들은 중국 경기에 워낙 민감하니까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국내 정치권에서 AI 산업 키우겠다, GPU 확보 지원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것도 반도체 관련 주가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최근 시장은 강세로 돌아선 원화 가치, 또 인도 파키스탄 충돌이나 체코 원전 계약 지연 같은 지정학적 계약 리스크,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으로 불거진 의약품 관세 우려 같은 강력한 정책 변수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그 외부 정책 변수가 국내 특정 산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전체 경제와 시장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입니다. 1985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 엔화랑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확 끌어올려서 자국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역사적 합의, 그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해서 비슷한 정책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데, 글쎄요, 과연 역사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